당장 회사 그만두고 들어와서 시누이 새우나 까주는 게 우리 박씨 집안의 가풍이다.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시댁에 식사를 하러 갔다. 시아버지는 내가 시누이에게 새우를 까주지 않는다며 버릇없다고 꾸짖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새우 접시를 들어 올렸다.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자리여야 할 식탁은 내게 있어 자존심을 묻어버리는 무덤이 되었다. 호화로운 결혼식 밤, 서울 강남의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극단적인 가부장주의를 숭배하는 나의 시아버지는 새 며느리의 얼굴에 차가운 물벼락을 퍼부었다. 당장 회사 그만둬라? 여기 와서 시누이 새우나 까주면서 시중 드는 게 우리 집안의 가풍이다. 이제 막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은 남편의 비겁한 침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뜨거운 김이 나는 대하찜 한 접시를 그의 얼굴에 던져버린 것은 나의 선전포고였다. 처절한 이혼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유산과 그녀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얽힌 끔찍한 비밀들이 누렇게 바랜 처방전들을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혼인신고서는 내 가방 안에 고이 들어 있었다. 아직 접힌 자국도 선명하고 붉은 인주도 마르지 않았다. 오늘이야말로 한 여자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다. 나와 민주는 대학교 시절부터 4년간의 연애 끝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박씨 집안의 저택, 그 넓은 식당을 가득 메운 숨막히는 공기는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 저택은 서울의 중심부, 강남의 번화한 부촌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자개로 장식된 거대한 원목 가구부터 벽에 걸린 정교한 조각 그림까지 집안의 모든 디테일은 대대손손부를 누려온 가문의 과시적인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나의 시아버지 박 회장은 한때 건설업계에서 악명 높았던 인물로 지금은 은퇴한 상태였다. 그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근엄한 얼굴,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상품을 감정하듯 끊임없이 나를 향해 있었다. 시댁과의 공식적인 첫 식사는 박 회장의 길고 지루한 훈계로 시작되었다. 그는 고기 한 점을 집어 자기 그릇에 놓더니 씹기도 전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방 전체를 울렸다. 그는 박씨 집안의 며느리는 규율을 알아야 하고 여자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도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대놓고 선언했다. 그는 내게 당장 내일 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내가 하는 PR 전문가라는 직업은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천한 직업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이 저택으로 완전히 들어와 매일 밥하고 청소하며 시부모를 봉양하기를 원했다. 나는 너무 놀라 젓가락을 놓으며 민준을 쳐다보았다. 내 남편은 방금 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흰밥만 입에 우겨넣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다. 나는 현재의 직업이 나의 열정이자 수년간의 노력이 담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굳이 경력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조절해 가정생활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우리 부부는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얻어 분가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박 회장은 유리 식탁 위로 젓가락을 세게 내리쳐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는 분노로 이마에 주름이 한데 뭉친 채 나를 노려보았다. 그는 내가 머리가 새고 문턱을 넘자마자 어른의 말에 대드는 여자라며 큰 소리로 호통쳤다. 그는 자신의 집안이 명문가이며 가풍이 엄격하여 자유분방하고 무질서한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준의 계모인 최 여사는 옆에서 그저 묵묵히 밥을 퍼담을 뿐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힐끗 쳐다볼 뿐 감히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반면 나보다 3살 어린 시누이 하영은 매우 더위양양한 표정이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밟고 있다가 아버지가 나를 꾸짖는 말에 가끔씩 얄미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최 여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하찜 한 접시를 식탁에 올렸다. 어른 손가락 2개만 한 크기의 붉은 새우, 생강과 대파의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영은 스마트폰을 옆으로 던지고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톡톡 쳤다.
그녀는 내 쪽으로 턱을 까딱하며 자기가 먹을 새우를 까달라고 앙칼진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유는 방금 네일아트를 새로 해서 비싼 네일이 망가질까 봐서란다. 나는 하영을 보며 극도의 부당함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올케이지 하녀가 아니었다. 나는 하영에게 스스로 까먹거나 오빠에게 까달라고 하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 손도 젓가락을 들고 있어 바쁘다고 했다. 그러자 즉시 박 회장이 두 번째로 식탁을 내리쳤다. 이번에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당장 신우이에게 새우를 까주라고 명령했다. 그것이 시댁 식구를 섬기는 법, 인내와 분수를 아는 법을 배우는 길이라고 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고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구조를 요청하는 눈빛으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오늘 아침 혼인신고서에 함께 서명한 내 인생 전부를 맡긴 그 남자가 나를 지켜주리라 희망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민준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내 옷자락을 잡아 살짝 아래로 끌어당겼다.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냥 좀 참으라고. 동생에게 새우 몇 마리 까주는 게 뭐 대수냐고. 아버지를 더 화나게 하지 말라고 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했다. 남편의 나약함에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존중심마저 산산조각 났다. 나는 벌떡 일어나 나무 의자를 뒤로 밀었고 의자는 타일바닥 위에서 길게 긁히는 소리를 냈다. 나는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민준의 겁에 질린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뜨거운 김이 나는 대야찜 접시를 통째로 들어 박 회장 앞 식탁의 빈 공간을 향해 세게 던져버렸다. 양념이 밴 새우 국물과 붉은 새우들이 새하얀 식탁보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고 몇 방울은 그의 비싼 실크 옷자락에 튀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그릇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가 순식간에 멎었다. 나는 천천히 냅킨을 뽑아 내 손가락을 닦았다. 의자에 놓인 핸드백을 집어들고 뒤돌아 정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나갔다. 나는 박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과 민준의 당황한 부름을 등 뒤로 남겨두었다. 나는 무거운 철 대문을 나서며 썩어빠지고 억압적인 가풍이라는 것을 뒤로했다. 저택을 나서자 3월 말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휩쓸며 내 얼굴에 정면으로 불어왔다. 나는 얇은 재킷에 옷깃을 세우고 텅 빈 강남대로의 보도를 힘없이 걸었다. 오늘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두웠다. 가로등은 아스팔트 바닥에 희미한 노란빛을 들이우며 나의 외로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지금 내 머릿속은 수백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다. 4년간의 연애 동안 민주는 항상 착하고 세심하며 배려심 깊은 의대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고 내 모든 직업적 결정을 항상 지지해 주었다. 그런데 혼인신고서에 펜을 내려놓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 착함은 나약하고 비겁하며 아버지의 권력에 기대어 복종하는 데 익숙한 본성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나는 걸음을 재촉하며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함을 떨쳐내려 애썼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방금 진창에 한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가부장적 사상은 하루아침에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 회장의 뼛속 깊이 뿌리내려 철없는 신우이의 오만한 성격으로 전이되었고 내가 믿었던 남편의 척추마저 휘게 만들었다. 오래된 아파트 3층에 있는 작은 월세방에 돌아와 나는 지친 몸을 싱글 침대에 던졌다. 방 안은 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어두웠고 민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는 단 한 통도 없었다. 이 침묵은 어떤 꾸짖음보다도 더 무서웠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메시지였다. 민준은 자신의 가족 편에 서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는 갓 결혼한 아내의 명예를 지켜주는 대신 박 회장의 권력이라는 날개 아래에서의 안전을 택했다.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내 청춘을 위해, 잘못된 곳에 둔 내 믿음을 위해, 피어보기도 전에 쓰라림 속에서 시들어버린 결혼을 위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퉁퉁 부은 눈과 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한 두통도 나를 쓰러뜨릴 수는 없었다. 나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화장을 해서 피곤한 다크서클을 가리고 가장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회사로 향했다. 지금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이 나의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미뤄뒀던 PR 계약서들을 처리하는 데 몰두했다. 파트너사와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광고 캠페인 아이디어를 내느라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이 바빴다. 일에 몰두할 때만 잠시 집에 기다리고 있는 혼란을 잊을 수 있었다. 동료들은 내가 미친 듯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새 신부가 참 부지런하다고 칭찬했다. 그 열정적인 헌신 뒤에 상처투성이인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사무실의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나 혼자 남게 된 저녁 시간이 되자 잔인한 현실이 다시 나를 덮쳤다. 스마트폰 화면을 열었다. 여전히 민준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 갈등은 보통의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상체계의 격렬한 충돌이었다. 한쪽은 현대 여성의 독립성과 개인적 가치 존중, 다른 한쪽은 여성을 경시하고 돈으로 권력을 조종하는 낡아빠진 봉건적 사고방식. 민준의 침묵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다. 나는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박씨 집안에서 그 끔찍한 저녁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났다. 오늘 오후 저녁 창거리가 든 봉지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내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민준이었다. 그는 구겨진 셔츠 차림에 수염도 깎지 않아 까칠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를 보자 민준은 서둘러 다가왔다. 그는 내 손에 들린 봉지를 들어주려 했지만 나는 냉정하게 피했다. 나는 열쇠를 꽂고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힘없이 뒤따라 들어왔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는 찬물 한 잔을 따라 그의 앞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은 뒤 팔짱을 끼고 서서 쳐다보았다. 민준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는 지난 사흘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피곤하거나 슬프지는 않았는지 전혀 묻지 않았다. 내 법정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나를 분노케 하는 제안이었다. 민준은 내게 화를 누그러뜨리고 내일 자신과 함께 집에 가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어느 정도 화가 풀렸으니 내가 분수를 알고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씁쓸하고 신랄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민준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의 집안의 무급하녀가 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 아니면 게으른? 신우이에게 새우를 까주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 민준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내가 너무 뻣뻣하다고 했다. 시집을 왔으면 시댁의 풍습을 따라야 하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 조금은 손해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물질적인 숫자로 손익을 따지기 시작했다. 그는 박 회장이 우리 부부에게 고급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했던 1억 원짜리 통장을 언급했다. 그는 박 회장이 내년에 그를 일본으로 IT 연수를 보내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액의 로비 자금을 언급했다. 민주는 내 손을 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 참아달라고 했다. 그는 집을 사고 자기가 연수를 다녀와서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을 구하면 우리는 박 회장에게서 독립해서 따로 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해도 되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짜인 계획을 망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나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쳤다.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너무나도 낯설게 느꼈다. 나는 그의 이기심과 비겁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나는 그가 자신의 돈과 명예를 위해 아내의 인격과 명예를 제물로 바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말하던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안락함과 이미 준비된 자신의 미래를 사랑했을 뿐이다. 나는 민준에게 내가 손과 발, 머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내 힘으로 돈을 벌어 나 자신을 부양할 수 있으며 박 회장에게서 굴욕적인 조건이 딸린 자선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만약 그 경멸이 가득 담긴 돈으로 집을 산다면 나는 평생 이 좁은 월세방에서 사는 편이 낫다고 했다. 민준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더 변명하려 했지만 내가 손을 들어 막았다. 나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졌으며 우리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이 결혼 결정에 대해 각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잠시 별거하자고 요구했다. 나는 출입문을 가리키며 그가 아버지의 등 뒤에 숨는 대신 자신의 두 발로 서는 성숙한 남자가 되는 법을 알기 전까지는 나를 찾지 말고 돌아가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멍하니 나를 쳐다보다가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쥐고 문 밖으로 나갔다. 민준과의 별거 결정은 내 마음의 평화를 잠시나마 되찾게 해주었다. 나는 이래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최고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다. 오늘 우리 PR회사는 한 화장품 브랜드의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무실 전체가 토론 소리와 끊임없는 키보드 소리로 활기가 넘쳤다. 오후 3시쯤 행정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내 자리로 다가왔다. 그녀는 칸막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회사 대표 번호로 개인적인 용무로 나를 꼭 만나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고 알렸다. 전화를 건 여성은 자신을 가족이라고 밝혔고 태도가 매우 공격적이었다. 나는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내 자리에 유선 전화로 연결해달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인사를 하기도 전에 나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의 얼굴을 찡그려야 했다. 하영, 나의 귀하신 신우이의 목소리였다. 하영은 서론 없이 악랄하고 무례한 말들을 쏟아냈다. 그녀는 내가 언제까지 집안일을 회피할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오늘 저녁 박 회장이 사업 파트너 몇 명을 초대해 술자리를 가질 예정이니 오늘 오후에 조태에서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저택으로 와서 청소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침착하게 유선 전화의 통화 녹음 기능을 켰다. 파트너와 일할 때 종종 하던 직업적 습관이었지만 이번에는 시댁 식구에게 사용하게 되었다. 나는 차갑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민준과 내가 현재 별거 중임을 분명히 알렸다. 지금 박씨 집안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질 의무가 없다고 했다. 나는 또한 하영에게 그녀가 이미 23살이며 근무 시간에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대신 스스로 장을 보고 밥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하영은 나의 강경한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전화기 속에서 분노에 차소리쳤다. 그녀는 나를 분수도 모르는 여자, 쥐뿔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는 여자라고 욕했다. 그러고는 협박조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이 서울 땅에서 많은 고위 관료들과 대기업 사장들을 알고 있다고 큰 소리로 자랑했다. 박 회장이 전화 한 통만 하면 내 작은 PR 회사는 모든 계약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나를 실직시키고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그 유치한 협박을 들으며 나는 두려움보다는 웃음이 나왔다. 나는 하영에게 법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상기시켰다.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 통화 전체를 녹음했으며 만약 우리 회사나 나 개인이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어떤 문제라도 겪게 된다면 이 녹음 테이프는 즉시 관계기관과 언론에 전달될 것이라고 알렸다. 하영의 분노에 찬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욕설을 퍼부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단호하게 이것이 그녀로부터 받는 마지막 전화라고 말한 뒤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총무부에 전화해서 방금 걸려온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나는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양손으로 눌렀다. 오늘 하영의 행동은 시댁이 나를 쉽게 놔주지 않을 것임을 증명했다. 그들은 단지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저항 의지를 꺾고 내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내 자존심을 짓밟기를 원했다. 이 싸움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평범한 가족 갈등의 한계를 넘어섰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우이와의 전화 충돌 이후 나는 모든 일에 더욱 신중해졌다. 나는 모든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메시지를 백업하여 보안 폴더에 보관했다. 폭풍은 다음 며칠 동안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PR 전문가로서의 내 직감은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고 말해주었다. 주말 저녁,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민준의 이름이 계속해서 깜빡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즉시 시끄럽고 다급한 소음 속에서 민준의 놀라고 목이 맨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박 회장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거실에서 쓰러져 현재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알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쨌든 그는 어른이셨다. 하지만 민준의 다음 말은 내 안에 막 솟아오른 동정심에 찬물을 끼얹었다. 민준은 나를 탓했다. 그는 나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며칠 전 하영과 말다툼한 것이 아버지를 화나게 해쓰러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혈압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고 했다. 민준은 온갖 논리를 동원해 나를 압박했다. 그는 현재 친척들이 병원에 많이 와 있다고 했다. 모두들 새 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시아버지가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느냐고 묻는다고 했다. 그는 효도를 들먹이며 나를 압박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이 위독할 때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친척들의 여론이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무식한 인간이라고 욕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는 전화기 속에서 거의 울부짖었다. 제발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서 병상 앞에서 울며 잘못을 빌어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친척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민준의 말은 완벽한 도덕적 협박 시나리오 같았다. 만약 내가 마음 약한 여자였다면 분명 당황해서 모든 자존심을 내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가 용서를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며칠간의 풍파를 겪으며 얻은 평정심 덕분에 나는 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다. 박 회장처럼 고혈압 병력이 있는 사람이, 특히 항상 집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그가 며느리와 딸의 몇 마디 말다툼 때문에 쉽게 쓰러질 리가 없었다. 게다가 응급 상황에 모든 친척을 병원으로 동원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연극적인 성격이 강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모두 털어냈다. 나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병원 이름, 응급실 병실 번호, 그리고 방금 의사가 알려준 박 회장의 구체적인 병명을 정확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는 나의 침착함에 놀란 듯했다. 그는 몇 초간 머뭇거리다가 박 회장이 서울대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있으며 상태가 매우 위독해 의사가 가족 면회도 금지했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 정보들을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 나는 민준에게 오늘 밤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 회장의 상태가 의사가 가족 면회까지 금할 정도로 위독하다면 지금 내가 나타나는 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 치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나는 그의 친척들의 근거 없는 비난의 중심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버님의 쾌유를 빈다고 말하고 민준이 반대하며 소리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내려놓으며 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잔인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미리 짜인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효자라는 오명을 쓰는 편이 나았다. 나는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일 나는 직접 병원에 가볼 것이다. 이 병상 연극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박씨 집안이 대체 어떤 음흉한 계략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늦봄의 옅은 안개가 서울을 감싸고 있을 때 나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깼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은 내 가슴 속의 무거운 감정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젯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내 머릿속에서는 박씨 집안에 발을 들여놓은 그날부터 일어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맞춰지고 있었다. 박 회장의 탐색하는 듯한 눈빛과 거만한 태도부터 하영의 무례함, 그리고 민준의 비겁할 정도의 복종적인 침묵까지 모든 것이 극도로 숨막히는 그림을 만들어냈다. 나는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타서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시아버지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큰 이상 징후였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자식의 자립을 바랄 것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돈으로 아들을 올가매고 모든 계획에 따르도록 강요했다. 게으른 신우이에 대한 맹목적인 편애도 비합리적이었다. 그리고 정점은 어젯밤의 졸도 사건이었다. 항상 우위를 점하고 큰소리치던 박 회장 같은 남자가 식탁에 던져진 새우 한 접시 때문에 쉽게 쓰러질 리가 없었다. 항상 사건을 다각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PR 전문가의 직감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라고. 나는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나는 어두운 색의 재킷을 고르고 야구 모자를 챙겨 이마까지 푹 눌러쓴 뒤 얼굴에 반을 가리는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했다. 오전 8시쯤 나는 낡은 스쿠터를 타고 테헤란로에 붐비는 인파 속으로 합류하여 서울대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군에는 이 시간에 드나드는 사람들로 붐볐고 코를 찌르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나는 시끄러운 접수 창구를 지나 VIP 병동이 있는 고층 건물로 향했다. 어젯밤 민중과의 통화에서 얻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종합해볼 때 박 회장은 분명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VIP 병실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자 공간은 한결 조용해졌다. 복도를 따라 병실 문들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걸으며 문에 붙은 환자 이름표를 하나씩 훑어보았다. 502호실 앞에서 나는 멈췄다. 박덕수라는 이름이 하얀 아크릴판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침 뉴스를 방송하는 TV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간호사 데스크 근처의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기고 가족을 기다리는 척했다. 이때 젊은 간호사 2명이 분주하게 약 쟁반을 정리하며 주사를 놓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꽤 편안한 톤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간호사가 502호실 환자가 매우 까다롭다고 한숨을 쉬며 불평했다. 그녀는 그 노인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갈비탕 2그릇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 먹고 나서는 간호조무사가 타준 녹차가 너무 밍밍하다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고 했다. 다른 간호사는 낄낄 웃으며 동료의 어깨를 툭 쳤다. 그녀는 그 노인이 황소처럼 건강하고 오늘 아침에 잰 혈압도 완전히 정상이며 심박수도 안정적이어서 아무런 위험 신호가 없다고 덧붙였다. 과장님이 이미 퇴원 허가를 내렸지만 그는 완강히 퇴원을 거부하며 며칠 더 입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했다. 심지어 그는 2층의 보안 요원들에게 만약 젊은 여자가 며느리라며 찾아오면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단 그녀가 복도 밖에서 소리 내어 울고 무릎 꿇고 애원할 경우는 예외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예상대로였다. 갑작스러운 고혈압도 위급한 응급 상황도 없었다. 모든 것은 박 회장이 연출한 저급하지만 악독한 연극일 뿐이었다. 그는 사회적 여론, 도덕과 효도라는 이름표를 이용해 나의 저항을 억누르고 내 자존심을 자발적으로 바치도록 강요하려 한 것이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빠르게 발걸음을 돌렸다. 이 우스꽝스러운 곳에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황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다. 황 변호사는 나의 대학 선배로 현재 서초동의 한 로펌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조용한 골목 깊숙이 자리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황 변호사를 만나 나는 첫 식사 자리부터 민준의 나약함, 신우이의 협박, 그리고 오늘 아침 박 회장의 파렴치한 가짜 입원 연극까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황 변호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법률적 관점에서 박 씨 집안의 행위가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위협의 징후를 짙게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절대 섣불리 행동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조언했다. 황 변호사는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박 씨 집안의 누구에게서든 오는 모든 통화, 모든 협박 메시지는 반드시 녹음하고 신중하게 백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개인은행 계좌를 다시 확인하여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가정,
내 냉전에서는 자율성을 유지하고 명확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는 카페를 나서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단단해진 것을 느꼈다. 나만의 계획이 생겼다. 황 변호사와의 만남에서 돌아와 월세방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노트북을 켜는 것이었다. 나는 하영의 통화 녹음 파일 전체와 민준의 도덕적 협박이 담긴 메시지들을 별도의 폴더로 신중하게 옮겼다. 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작은 USB에 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핸드백 깊숙이 넣어두었다. 모든 것을 정리하자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다. 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사람들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어떤 허점도 보여서는 안 되었다. 월요일 아침, 우리 PR 회사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도내의 한 대형 부동산 그룹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다. 이것은 새로운 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홍보 캠페인으로 막대한 예산과 높은 수준의 지적 투자가 요구되었다. 나는 파트너 그룹의 이사회 앞에서 발표를 책임진 사람이었다. 9시 30분쯤 나는 서류 뭉치를 안고 대회의실로 들어갔다. 긴 원목 테이블 건너편에는 부동산 그룹의 이 대표와 그의 막강한 보좌진이 앉아 있었다. 내가 막 프로젝터를 연결하고 계획의 첫 페이지를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 대표가 나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내가 화면에 띄운 시장, 점유율 그래프에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디지털 미디어 채널에 대한 예산 배분 제한 부분에 이르자 이 대표는 갑자기 손을 들어 내 말을 끊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뚜렷한 조롱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는 내 계획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현실성이 부족하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춰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방금 병원에 입원한 오랜 친구인 박 회장을 문병하고 왔는데 박 회장의 며느리가 PR 전문가이면서 정작 자기 집안의 평판은 관리하지 못한다는 소문을 얼핏 들었다고 했다. 그는 가정사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잘 관리할 수 있겠냐고 넌지시 말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내 동료, 몇몇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즉시 문제를 파악했다. 박 회장의 발톱이 내 일에까지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과거의 사업관계를 이용해 압력을 가하고 내 생계수단을 끊어 나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완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나는 화를 내지도 동요하지도 않았다. 나는 이 대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파트너사 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대표님의 관심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 방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수익률, 잠재, 고객 접근 전략, 그리고 주문 전환율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이 대표에게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공들여 연구한 시장 데이터 분석표를 다시 한번 봐달라고 제안했다. 나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이 캠페인이 그들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가져다줄 탁월한 이점들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설명했다. 나는 내가 직접 운영했던 이전의 성공적인 캠페인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설득력 있는 성장 수치를 보여주었다. 나의 자신감, 탄탄한 전문 지식,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방금 전에 무례한 조롱을 완전히 압도했다. 발표가 끝날 무렵 이 대표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경박함은 사라지고 그가 애써 감추려던 존경심이 대신 자리 잡고 있었다. 파트너사의 다른 임원들도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최종 결과, 이 대표는 내 계획이 최적의 방안임을 인정하며 원칙적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파트너사의 사무실 건물을 나서며 나는 도시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자부심과 강인함이 혈관 속에서 솟구쳤다. 방금 끝낸 힘든 일은 내 능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탄탄한 전문성 덕분에 나는 내 땀과 노력으로 돈을 벌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얹혀 살지 않았고 누구의 권력에도 의지하지 않았다. 재정적 자립은
시댁에서 날아오는 독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견고한 방패였다. 그것은 내게 허리를 꼿꼿이 세울 권리, 목소리를 높일 권리, 그리고 내 인격을 짓밟는 부당한 요구에 아니오 라고 말할 권리를 주었다. 금요일 저녁 6시쯤 늦봄에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서울 특유의 쌀쌀한 냉기를 가져왔다. 내가 막 아파트 주차장에 스쿠터를 세우고 재킷에 맺힌 물방울을 급히 털어내고 있을 때 어두운 계단 구석에서 민준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민준의 손에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보온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음식을 멀리 가져갈 때 쓰는 구식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었다. 민준은 내게 다가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 어깨 위에 빗방울을 털어주려는 듯 손을 뻗어 다정함을 표현하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민준은 당황하며 손을 거두고 보온 도시락을 내 눈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최 여사님이 맛있는 삼계탕을 끓이셨어. 요즘 네가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몸보신하라고 좀 챙겨왔어. 나는 방문을 열고 불을 켜고 그를 집 안으로 냉담하게 들였다. 나는 도시락을 받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슴에 팔짱을 끼고 내 명목상의 남편이 곧 펼칠 다음 연극을 기다렸다. 민주는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양손을 비비고 몇 번 헛기침을 한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박 회장이 건강을 회복하여 오늘 오후에 막 퇴원했다고 알렸다.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관객이 없으니 감독도 막을 내려야지 하고 생각했다. 민주는 마치 공을 세운 사람처럼 자랑하듯 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며칠간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호하고 아버지의 화를 풀어드리려 애썼다고 했다. 마침내 민주는 이 방문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다. 그는 그것을 화해의 기회라고 불렀다. 내일 저녁 7시 정각, 박 회장은 저택에서 가족 파티를 열 것이라고 했다. 초대 손님은 가족뿐만 아니라 박 씨 가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큰어른, 즉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민주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는 박 회장이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내일 저녁 내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제 시간에 파티에 참석하여 직접 차를 따르고 모든 어른들 앞에서 아버지께 정중하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모든 일은 없었던 일이 될 것이며 우리 부부는 처음 약속대로 아버지에게서 아파트 구매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박 회장의 잔인함과 계략은 정말이지 내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단지 내가 순종적인 며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함정은 나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기 위해 파놓은 것이었다. 수많은 친척들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공개적인 굴욕이었다. 그들은 나를 회개한 죄인으로 만들어 박씨 가문의 권력 앞에 무릎 꿇리려 했다. 그들은 나를 평생 무조건적인 복종의 굴레에 묶어두려 했다. 나는 민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남편으로서의 연민이나 보호 본능을 조금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지독한 이기심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안전과 상속 재산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아내의 명예를 아버지의 독재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가능한 한 가장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월세방의 문을 가리켰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말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민준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그 거짓과 정신적 폭력으로 가득 찬 이른바 가족 파티에 참석하라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점점 얼굴색이 변해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만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나는 만약 민준이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다면, 만약 그가 정의와 자신의 작은 가정을 지키는 성숙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그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할 준비를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내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나를 황금 같은 기회를 걷어차는 멍청한 여자라고 욕했다. 그는 분노에 차 도시락을 들고 문으로 향했고 낡은 벽 전체를 흔들며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어젯밤은 길고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밤이었다. 토요일 아침, 며칠간의 비와 추위 끝에 도시는 따뜻한 첫 햇살을 맞이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여유로운 아침을 선물하고 작은 방을 청소하며 조용한 주말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의해 금세 깨졌다. 화면에는 최 여사 박 씨 집안에서 항상 인내하며 침묵하던 그 계모의 번호가 표시되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 여사는 비참하게 울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받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매우 비극적인 말들로 내게 애원했다. 그녀는 어젯밤 민준이 화난 채로 돌아온 후 박 회장이 경로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실의 가구를 부수고 민준을 쓸모없는 놈, 아내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놈이라고 욕했다고 했다. 최 여사는 이야기에 극적인 요소를 더했다. 그녀는 박 회장이 변호사에게 전화해 민준의 모든 상속권을 박탈하는 유언장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준을 빈손으로 집에서 쫓아내고 민준의 일본 연수 서류도 취소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최 여사는 흐느껴 울었다. 지난 몇 년간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민준이 방에 틀어박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늘 오후 내가 조금만 자신을 낮추고 파티에 참석해 가족의 체면을 세우고 민준의 미래를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내가 참석하기만 하면 자신이 나서서 나를 보호하고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최 여사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만약 이 눈물이 정말로 선량한 시어머니의 눈물이었다면 분명 내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하지만 박씨 집안처럼 조종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가족의 상황에서 나는 소름 끼치는 가식만을 느꼈다. 최 여사가 주동자는 아닐지라도 그녀는 분명 박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여성의 연약한 마음을 공략하는 마지막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훌륭한 조연이었다. 나는 이것이 정교한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그들은 내게 남편을 궁지로 모는 잔인한 죄명을 씌울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피하기만 한다면 이 싸움은 끝없이 이어져 내 정신과 삶을 갉아먹을 것이다.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대 위로 직접 올라가 자신의 손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다. 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나는 최 여사의 간청에 설득당한 척 부드럽게 목소리를 냈다. 나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오늘 저녁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즉시 울음소리가 멎었다. 최 여사는 기뻐하며 내게 일찍 오라고 당부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오후 나는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우아한 검은색 오피스,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 묶었으며 가볍지만 날카로워 보이는 화장을 했다. 나는 테헤란로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들러 소음 제거 기능이 뛰어난 초소형 녹음기를 구입했다. 나는 배터리 용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녹음 모드를 켠 다음 핸드백 안쪽에 비밀 지퍼 주머니에 녹음기를 핀으로 단단히 고정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개성이 강하고 강인하며 항상 내 편에 서주는 친구였다. 나는 상황을 빠르게 요약하고 내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진에게 보냈다. 나는 수진에게 30분마다 한 번씩 내게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내가 답장하지 않거나 스마트폰 위치 정보가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알리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완벽하게 갖추고 나는 당당하게 월세방을 나섰다. 택시를 잡아 박씨 집안의 저택으로 향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택시는 저택의 거대한 철문 앞에 멈췄다. 저녁 6시 30분 정각, 서울의 하늘은 짙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화려한 노란 불빛이 마당을 비추며 정교하게 다듬어진 분재들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나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가슴을 활짝 편 뒤 옷깃을 바로잡고
녹음 장치가 든 핸드백을 단단히 쥔 채 문을 통과했다. 거실의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다. 박 회장은 용과 봉황이 조각된 원목 의자에 위엄있게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서너 명의 나이든 남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의 얼굴에서는 권위와 위엄이 느껴졌다. 나는 박 회장의 가장 나이 많은 사촌형인 큰아버지, 가문의 족보를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그분과 박 회장 집에 자주 드나드는 친한 사업 파트너인 작은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시아버지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박장대소하며 가끔씩 무릎을 치며 감탄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웃음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다.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아무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민주는 방구석에 움츠리고 서 있다가 나를 보자 급히 나와 핸드백을 받아주려 했지만 박 회장의 쏘아보는 눈빛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최 여사는 부엌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안쪽 방의 큰 식탁을 가리켰다. 모두들 안으로 들어와 식사하세요. 나는 침착하게 사람들을 따라가 테이블 끝쪽 자리를 골라 앉았다. 식사는 온갖 사내진미로 매우 성대하게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식탁 정중앙에 위풍당당하게 노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하찜 접시였다. 정확히 지난번 끔찍했던 첫 식사 때와 똑같은 위치였다. 분명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다. 큰아버지가 헛기침을 하고 붉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가족의 전통, 자식된 도리, 그리고 아랫사람의 실수에 대한 어른의 관용에 대해 길게 연설을 시작했다. 박 회장은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들으며 가끔씩 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와인잔이 내려지자마자 박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내게 향하며 그 특유의 권위적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오늘 어른들 앞에서 며느리로서의 전과 아들의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고 싶은 마음에 나의 이전 무례함을 너그럽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매우 음흉하게 강조했다. 그는 손을 들어 식탁 중앙의 대하찜을 가리킨 뒤 하영 쪽을 가리켰다.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 회장은 내게 일어나서 여기 있는 모든 손님들 앞에서 직접 시누이를 위해 새우를 까주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것이 내가 뉘우침을 증명하고 시댁을 돌보는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개인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 방 전체는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기대와 평가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밥그릇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테이블 아래에 감추고 꼭 쥐고 있었다. 아내를 보호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최 여사는 방구석에서 안절부절못했고 하영은 일부러 빈 접시를 앞으로 밀며 내가 굴욕적으로 복종하는 순간을 기다리며 비웃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우리에 갇힌 작은 짐승처럼 여기며 가문의 수장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내가 꼬리를 내리고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분위기는 내 심장이 하나하나 똑똑히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되었다. 완벽한 홍문연, 호문인, 이 준비되었고 이제 내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다. 무릎을 꿇고 영원히 나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이 더러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거나 나는 천천히 젓가락을 유리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정적을 찢는 건조한 딱 소리가 났다. 고개를 높이 들고 나는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위선에 벨벳 커튼이 이제 곧 내려질 참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유리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딱하는 건조한 소리가 식당의 정적을 찢었다. 고개를 높이 들고 나는 박 회장의 분노로 불타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위선의 벨벳 커튼이 이제 곧 내려질 참이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고개를 숙이기를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크지도 떨리지도 않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께 말씀드렸다. 나는 이 박씨 집안의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려는 며느리의 마음으로 발을 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입만 열면 말씀하시는 그 가풍이라는 것은 사실 독재와 가부장적 지배를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진정한 가풍은 한 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무급하녀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손님들 앞에서 다 큰 건강한 시누이에게 새우를 까주라고 강요하는 것은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라고 했다. 박 회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보랏빛으로 변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 유리잔 몇 개가 덜컹거렸다. 그는 나를 무식한 년, 감히 어른들 앞에서 무례한 말을 짓거린다고 호통쳤다. 그는 내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자기가 바로 나 때문에 심장병과 고혈압으로 죽다 살아났다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불효한 며느리에게 시달려 쇠약해진 늙은 아버지의 목소리로 연기했다. 나는 희미하게 비웃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나는 즉시 반격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위선적인 도덕의 가면을 부수는 망치와 같았다. 나는 서울대 병원에서의 연극을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나는 내가 직접 응급 중환자실 5층 502호실까지 찾아갔던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두 간호사가 박덕수라는 이름의 환자가 황소처럼 건강하고 아침에 갈비탕 2그릇을 다 먹고 녹차가 밍밍하다며 간호사를 호통쳤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전했다. 나는 또한 그가 며느리가 문 밖에서 울며 무릎 꿇고 빌지 않는 한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경비원에게 지시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 말을 듣자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들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박 회장을 돌아보았다. 큰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고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한편 최 여사는 국자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하영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다. 민주는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박 회장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더 이상 가문의 어른으로서의 위엄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손을 휘둘러 대야찜 접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새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모든 사업 인맥을 동원해 파트너 회사 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 서울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당장 내일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나를 집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심지어 그는 결혼식 비용, 사진 촬영 비용까지 푼돈 하나까지 계산해서 친정에 청구하겠다며 박 씨 집안에서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악을 썼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숨막히고 긴장되었다. 극도의 분노 속에서 박 회장은 계속해서 악독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의 교육 방식까지 모욕했다. 나는 돌처럼 굳어서서 한 독재자가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저열한 본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모습을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이성을 잃은 고함 속에서 박 회장은 갑자기 민준 쪽으로 휙 돌아섰다. 그는 이를 갈며 눈을 부릅뜨고 민준이 나와 이혼하지 않으면 즉시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협박했다. 그는 실수로 소리쳤다. 그가 모든 자금주를 동결하고 가진 것을 모두 회수해서 민준이 무엇으로 집을 사고 무엇으로 일본에 유학 가는지 보겠다고 했다. 그는 자기 돈이 없으면 민준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놈에 불과하다고 소리쳤다. 자금줄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민준의 얼굴색이 급격히 변했다. 평소의 비겁함은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민준은 의자가 바닥에 나뒹굴 정도로 빠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휘젓고 있는 박 회장의 팔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다. 민준의 목소리는 메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의 애원하듯 박 회장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발 가족의 마지막 체면만은 지켜주세요. 민준의 비정상적인 공황 상태에 식당 안은 기이한 침묵에 빠졌다. 지금까지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큰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가문의 큰어른으로서의 근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박 회장에게 다가가
거친 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 강하게 눌렀다. 큰아버지는 낮지만 매우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박 회장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앉아서 진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부부간의 다툼은 젊은이들의 일이며 어른이 강압과 돈으로 위협하며 개입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큰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박 회장에게 꽂혔다. 그는 천천히 박 회장에게 과거의 묵은 빚을 상기시켰다. 그는 박 씨 가문이 명예를 중시하지만 명예는 투명성과 공정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회장에게 과거의 더러운 일들이 들춰지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그때가 되면 박 회장뿐만 아니라 이 가문 전체가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회장에게 분수를 알고 후손들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덕이라도 지키라고 조언했다. 큰아버지의 말을 듣자 박 회장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가 꺾였다.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의 입술은 부들부들 떨렸고 반박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아래로 향했고 사촌형의 시선을 피했다. 분명 큰아버지의 경고는 박 회장이 항상 숨기고 싶어 했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찌른 것이었다. 작은아버지는 상황이 너무 긴장되자 집에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먼저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큰아버지도 내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인사한 뒤 박 회장을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정교하게 연출된 홍문현은 주동자의 어색함, 창피함, 그리고 처참한 실패 속에서 끝났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자 차갑게 식은 음식과 믿음의 폐허 속에 남겨진 사람들만 남았다. 마지막 손님을 태운 자동차 엔진 소리가 철문 뒤로 사라지자 저택에는 무서운 정적이 되돌아왔다. 식당 안, 파티의 잔해는 참혹했다. 박 회장은 2층 침실로 총총히 사라지며 문을 쾅 닫았다. 최 여사는 하영의 손을 끌고 부엌으로 서둘러 내려가 나와 민준의 시선을 피했다. 어지러운 식기들 사이에 우리 부부 단둘만 마주서게 되었다. 나는 민준을 보았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관자놀이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회장이 자금주를 언급했을 때 보인 그의 공황 상태와 과거의 묵은 빚에 대한 큰아버지의 의미심장한 경고는 이 가족이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나는 민준에게 만약 그가 나를 비록 이 순간 서류상으로만이라도 아내로 생각한다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나리오의 연극 속에서 놀림감으로 전락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주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고 어깨가 들썩였다. 방 안은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한참 동안의 심리적 갈등 끝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절망과 극심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쉰 목소리로 민주는 그가 수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박 회장의 부와 권위라는 껍데기 뒤에 숨겨진 썩어빠진 진실을 폭로했다. 우리에게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했던 예금 통장의 거액, 가치 높은 대로 변의 땅들, 그리고 그를 일본에 보내기 위해 로비 자금으로 준비했던 막대한 돈까지. 이 모든 것은 박 회장이 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 민준의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그와 그의 여동생에게 남긴 유산이었다. 민준은 외가가 과거에 매우 부유했다고 말했다. 민준의 친어머니는 서울의 유명한 금은방 집안의 딸이었다. 민준이 겨우 10살 때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시자 그녀의 모든 개인 재산은 자식들에게 남겨졌다. 하지만 박 회장은 후견인으로서의 권리를 이용해 그 모든 재산을 뻔뻔하게 가로챘다. 그는 자식들의 학비를 위해 돈을 보관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명의를 변경하여 전처의 재산을 자신의 사업 자금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 회장이 자식들에게서 빼앗은 바로 그 돈을 이용해 그들을 조종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민준의 어머니 돈을 민준과 하영에게 나눠주며 불합리한 복종 조건을 달았다. 그는 민준이 좋아하던 미술 대신 자신의 뜻에 따라 IT를 전공하도록 강요했다. 그는 민준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강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끊겠다고 했다. 민준은 지난 10수년간
협박과 굴욕 속에서 살아왔다. 그는 진실을 알았지만 나약하고 아버지의 권력이 두려워 눈을 감고 외면했다.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 재산 위에서 기생하는 삶을 받아들였다. 내 눈에 비친 가풍 있는 모범적인 아버지의 위험 있는 모습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탐욕스럽고 극도로 잔인한 자의 모습만 남았다. 민준의 고백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이 결혼에 대해 내가 가졌던 마지막 한 톨의 믿음마저 산산조각 냈다. 나는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이 호화로운 저택 깊숙이 숨겨진 부패의 구역질을 느꼈다. 돌아가신 아내의 재산을 빼앗고 바로 그 돈으로 친자식들의 인생을 억압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비열한 진실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침묵하고 타협하며 심지어 아내의 명예까지 제물로 바쳐 거짓된 평화를 얻으려 한 남편. 나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위장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눌렀다. 나는 민준, 내 청춘의 4년을 바쳐 사랑했던 그 남자를 보았다. 지금 내 눈에 그는 참으로 불쌍했지만 동시에 매우 비난받아 마땅했다. 그의 인내는 효도가 아니라 악에 대한 동조였다. 나는 차갑기까지 한평온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말했다. 나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즉시 변호사와 연락하여 일방적인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나는 그에게 가난한 남편은 견딜 수 있지만 자신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악에 맞서 싸울 용기가 없고 그것을 용납하는 비겁한 남자와는 절대로 함께 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실수였고 나는 내 손으로 그 실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는 이전처럼 울거나 매달리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나의 날카로운 거절과 방금 폭로된 추악한 진실이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을 일깨운 듯했다. 민주는 등을 꼿꼿이 폈다. 그의 두 손은 주먹으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혼 결정을 받아들였다. 내가 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호한 목소리로 민주는 더 이상 단 하루도 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오늘 밤 당장 이 집을 나갈 것이며 동시에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모든 유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회장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빼앗긴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작별 인사와 같았다. 나는 손에 든 가방을 들고 무거운 원목 문을 등지고 걸어 나갔다. 이번에는 붙잡는 부름도 당황한 두려움도 없었다. 나는 박씨 집안의 저택 문을 나서며 가슴 가득 숨을 들이쉬었다. 밤 공기는 짭짤했고 남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졌다. 서울의 거리는 이제 오가는 사람이 드물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넓고 가벼웠다. 나는 방금 내 손으로 보이지 않는 족쇄를 풀어냈다.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이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박씨 집안을 떠난 지 한 달 후 내 삶은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나는 시청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완료하고 민준과의 모든 법적 얽힘을 끝냈다. 나는 좁았던 예전 월세방을 정리하고 삼성동의 깨끗하고 넓은 미니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PR 회사에서의 일은 시댁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점점 순조롭게 발전했다. 나는 경력에 모든 정신을 쏟았다. 나는 자립적인 독신 생활을 즐겼다. 주말에는 카페에 가고 책을 읽고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열정이었던 유아 수업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모든 풍파가 완전히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주중 저녁 과거가 갑자기 내 집문을 두드렸다. 초인종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나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고 최 여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가슴 앞에는 낡은 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계속해서 두리번거렸고 극도의 공황 상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나는 최 여사를 집 안으로 들여 따뜻한 물 한 잔을 직접 손에 쥐어주었다. 최 여사는 떨리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아 단숨에 들이켠 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옷소매를 붙잡고 두려움에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민준이 집을 나가고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박 회장이 완전히 야수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시고 가구를 부수며 이유 없이 계속해서 그녀를 욕하고 때렸다고 했다. 저택 안의 분위기는 항상 상갓집처럼 무거웠다고 했다. 하지만 최 여사를 가장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매질이 아니라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소름 끼치는 비밀이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마치 누가 엿들을까봐 문 쪽을 힐끗거리며. 그녀는 이틀 전 박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실수로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그 책 속에서 십수년 전에 누렇게 바랜 처방전 몇 장이 떨어져 나왔다. 그것은 박 회장의 첫 번째 아내, 즉 민준의 친어머니에게 의사가 처방한 약이었다. 최 여사는 예전에 간호조무사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그때 박 회장이 아내에게 가져다 준 약들은 담당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약과 전혀 달랐다. 게다가 그녀는 최근 박 회장이 술에 취해 잠꼬대하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자주 전처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쳤고 약을 바꿔치기 한 것에 대한 죄책감, 어린 말들을 중얼거렸다고 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최 여사는 충격적인 추측을 내놓았다. 민준 친어머니의 과거 죽음은 평범한 병사가 아니라 박 회장이 막대한 재산을 빨리 차지하기 위해 약을 바꿔치기 하여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최 여사의 말을 듣고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의 잔인함이 법과 인간성의 경계를 넘어설 정도로 악독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회장은 단지 탐욕스러운 가부장주의자가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자였다. 나는 최 여사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의심을 절대 박 회장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녀의 목숨이 분명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안전하게 그 집을 빠져나와 시골로 잠시 피신하라고 조언했다. 동시에 나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살인사건이므로 추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민준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둘러 모자를 쓰고 떠났고 곧 닥칠 큰 폭풍에 대한 불길한 예감과 함께 나를 방 안에 남겨두었다. 최 여사와의 섬뜩한 만남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조금 더 조용히 지내기로 했다. 나는 저녁 외출을 자제하고 삼성동 오피스텔의 문을 이중으로 잠갔으며 회사의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여성의 직감은 박 씨 집안의 종양이 이미 극도로 골마터지기 직전이며 작은 충격에도 폭발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무서운 침묵이 일주일 정도 이어졌을 때 낯선 번호로부터 온 전화 한 통에 의해 깨졌다. 이번에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하영이었다. 이전에 무례하고 거만하며 위협적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리 전화기 너머의 하영의 목소리는 매우 조심스럽고 탐색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분수도 모르는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매우 살갑게 언니, 동생하며 호칭을 바꿨다. 하영은 저택의 숨막히는 분위기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박 회장이 정말로 미쳐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금고를 잠그고 모든 집문서와 땅 문서를 압수했으며 집안의 모든 사람이 민준과 연락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다고 했다. 하영은 자신이 중간에 끼어 곤란하다며 계속해서 하소연했다. 그녀는 박 회장이 미쳐서 자신을 길거리로 쫓아낼까봐 두렵지만 민준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더 두렵다고 했다. 그때가 되면 그녀의 명품 쇼핑 자금과 매달 받던 용돈이 완전히 끊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전화의 진짜 목적은 금방 드러났다. 하영은 내가 나서서 민준에게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하라고 유혹했다. 그녀는 만약 민준이 양보한다면 박 회장이 내게 청춘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나눠줄 것이며 하영 자신도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는 신우이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계산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이 순간까지도
하영의 탐욕스럽고 게으른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친어머니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지갑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대답했다. 나는 민준과 내가 이미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으며 법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박 씨 집안의 재산 분쟁이나 원한은 그들의 내부 문제라고 했다. 나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그 집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고 하영의 전화가 있은 지 사흘 후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며 여름 장맛비를 세차게 쏟아부었다. 내가 막 퇴근하여 주차장으로 뛰어가려는데 사무실 건물 처마 아래 웅크리고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 민준이었다. 한때 내 청춘이었던 남자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살짝 아려왔다. 민준은 눈에 띄게 야위었고 두 눈은 깊게 파여 불면증 환자처럼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가 입고 있는 셔츠는 빗물에 흠뻑 젖어 구겨져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서둘러 달려왔다. 그의 두 손은 여러 겹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포장된 비닐봉지를 꽉 쥐고 떨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건물 로비 바로 옆에 한적한 카페를 손으로 가리켰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민주는 떨면서 뜨거운 생강차를 주문했지만 마시지 않고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뒤로 넘겼다. 격한 감정에 목이 맨 끊어지는 목소리로 민주는 자신의 진실 찾기 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 여사에게서 처방전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후 박 회장이 변호사를 만나러 간 틈을 타 저택에 몰래 들어갔다고 했다. 그는 예비 열쇠로 다락방의 낡은 창고 문을 열었다. 그곳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버려진 물건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어둡고 축축하며 먼지 쌓인 곳에서 민주는 모든 상자를 뒤졌다. 마침내 그는 낡은 옷 상자, 바닥 깊숙이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 안에는 낡고해진 갈색 가죽 표지의 어머니의 일기장과 손수건에 쌓인 처방전 몇 장과 뜯담한 약봉지가 들어있었다. 민주는 가져온 비닐봉지를 열어 일기장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민주는 어머니가 마지막 나날에 쓴 눈물로 얼룩진 비뚤비뚤한 글씨를 내게 읽어주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직접 가져다 준 약을 먹을 때마다 건강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것에 대해 썼다. 그녀는 메스꺼움, 현기증, 그리고 지속되는 가슴 통증을 묘사했다. 그녀는 약봉지 안의 아약 맛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극심한 의심에 대해 썼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의 글씨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트러지고 공포에 차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썼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방문을 나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식들이 자라서 이 증거들을 찾아내고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아주기를 바라며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과거로부터 온 원한 서린 유언을 들으며 내 가슴은 무거운 돌에 짓눌린 듯했다. 박 회장의 잔인함은 평범한 사람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끝없는 탐욕 때문에 평생의 동반자의 생명까지 무자비하게 빼앗았다. 민주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다. 그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우며 살인자인 아버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나와 함께 경찰서에 가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며 박 회장의 범죄를 폭로할 용기를 얻기 위해 내가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나는 민준을 보며 그의 심장을 찢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이성은 내게 더 이상 단 한 번도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천천히 민준의 절망적인 소나기에서 내 손을 빼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고통은 오롯이 그의 것이라고 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정의를 되찾는 것은 자식으로서 그의 의무라고 했다. 내가 그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나는 민준에게 내가 이미 그의 인생에서 벗어났음을 상기시켰다.
나는 박씨 집안의 범죄와 원한의 진창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 나는 그에게 눈물을 닦고 그 증거들을 잘 보관하여 직접 수사기관에 가져가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그가 오랫동안 저질러온 비겁한 잘못을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며 그의 어머니 영혼이 안식을 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말을 마친 나는 일어나서 음료값을 계산하고 단호하게 우산을 들고 카페를 나섰다. 쏟아지는 빗소리 속에서 홀로 고개를 떨군 민준을 남겨두고 나는 내가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내가 힘들게 되찾은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잔인함이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태풍이 중부지방을 덮쳤다. 오피스텔의 유리창에 비가 세차게 부딪혔다. 천둥 소리가 머리를 쪼개는 듯한 고통과 함께 연이어 울렸다. 나는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누렇게 바랜 일기장, 돌아가신 여성의 절망적인 글씨, 그리고 민준의 초췌한 모습이 내 마음속에서 번갈아 나타났다. 박덕수라는 이름의 악성 종양은 이미 말기암처럼 번져 가부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모든 부패와 잔혹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침대 머리맡의 디지털 시계는 정확히 새벽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갑자기 내 휴대전화 벨소리가 폭풍우 치는 밤의 정적 속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밤의 장막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직감은 불길한 일이 생겼음을 알렸지만 나는 그래도 손을 뻗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를 귀에 대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이 들려와 나는 급히 전화를 조금 멀리 떼어야 했다. 하영의 목소리였지만 더 이상 어떤 앙칼짐이나 오만함, 계산적인 태도도 없었다. 그것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황 상태에 직면한 인간의 비명이었다. 하영은 울부짖었고 그녀의 끊어지는 목소리는 거친 숨소리와 가구가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내게 구조를 요청했다. 그녀는 자기가 곧 맞아 죽을 것 같다고 소리쳤다. 울음소리 사이로 술 취한 남자의 욕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영은 공황 상태에서 자백했다. 민준의 소송으로 빈털터리가 될까봐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오늘 밤 박 회장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예전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어 집문서와 비싼 보석들을 훔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박 회장이 불면증 때문에 술에 취한 채 방구석에 버티고 앉아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하영이 물건을 뒤지는 현장을 덮쳤다. 미친 듯한 취기와 친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 속에서 박 회장은 평소 다리를 절대 쓰던 단단한 나무지팡이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하영에게 달려들어 마구 내리쳤다. 하영은 소리치며 애원했다. 경찰을 불러달라고, 이 지옥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갑자기 하영의 구조 요청은 뼈와 살의 지팡이가 세게 부딪히는 듯한 건조한 소리에 의해 끊겼다. 전화기는 바닥에 떨어져 쿵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1초 후 수화기 저편에서는 살기 가득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술 냄새와 잔혹함이 짙게 밴 박 회장의 쩌렁쩌렁하고 쉰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껍데기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가장 저속하고 야만적인 말로 그는 나를 박씨 가문의 불운을 가져온 여우 같은 년이라고 저주했다. 그는 이 모든 가족 비극의 책임을 내게 돌렸다. 그는 내가 감히 저항하고 민준을 부추겨 재산을 되찾으려 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산산조각 났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무례함이 그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가풍을 망쳤다고 선언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탁하게 변했다. 이를 가는 소리와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는 협박이 이어졌다. 그는 내게 당장 택시를 타고 강남의 저택으로 오라고 명령했다. 혼자 와야 하며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내가 직접 반역하는 자식들을 훈육하는 장면을 목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만약 30분 안에 내가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오늘 밤 당장 하영을 때려 죽일 것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그는 내일 칼을 들고 내 회사와 집까지 찾아와 내 인생을 끝장내고 자신의 권력에 맞선 대가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고 악독하게 맹세했다. 긴 삐 소리가 울리고 통화는 갑자기 끊겼다.
내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빠졌고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식은 땀이 잠옷 등판을 흠뻑 적셨다. 이성을 잃은 살인자, 궁지에 몰려 친딸마저 죽일 준비가 된 야수와 마주한 지금.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매우 얇다는 것을 깨달았다. 본능적인 공포가 치밀어 올랐지만 투쟁의 나날 동안 단련된 강철 같은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머리를 유지해야만 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나는 박덕수라는 악마의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은 희미한 노란색 스탠드 불빛에 잠겨 있었지만 내 마음은 무서울 정도로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벽 스위치로 가서 집안의 모든 형광등을 켰다. 차가운 백색광이 세포 속까지 스며들었던 섬뜩한 감정을 어느 정도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잔을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유리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았다. 내 머리는 이 긴급 상황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대 속도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현재 술에 취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이며 이성과 행동 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가 나무 지팡이로 하영을 잔인하게 폭행한 것은 명백한 특수 상해죄의 증거였다. 나를 향한 살인 협박은 화가 나서 내뱉은 헛소리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살인을 저지른 자의 심리 상태였다. 이제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범죄를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약 내가 협박에 굴복하여 폭풍우 치는 밤에 혼자 그 저택으로 달려간다면 나는 분명 인질이 되고 그가 즉시 제거하고 싶어하는 눈엣 가시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모른 척하고 이불 속에 몸을 말고 잠을 잔다면 하영은 친아버지의 증오, 어린 매질 아래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나는 하영의 무례함을 증오했지만 한 생명이 빼앗기는 것을 지켜보는 잔인한 사람이 될 수는 없었다. 나는 행동해야만 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죽음의 함정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었다. 첫 번째 행동으로 나는 즉시 내 절친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한참 만에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 나는 가장 간결하고 명료한 말로 하영의 구조 요청 전화부터 박 회장의 살인 협박까지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요약했다. 나는 수진에게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집을 떠나지 말고 24시간 연락 가능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수진에게 이메일을 열어 내가 미리 보내두었던 박 회장의 폭행에 대한 모든 녹음 파일, 메시지, 그리고 증거들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는 수진에게 만약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내게 어떤 불상사라도 생긴다면 즉시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진이 상황을 명확히 파악했음을 확인한 후 나는 이어서 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밤이었지만 황 변호사는 매우 빨리 전화를 받았다. 내가 현재의 위험한 상황을 설명하자 황 변호사는 즉시 프로 변호사의 태도를 되찾았다. 그는 박 회장의 행위가 살인 협박죄와 중상해죄를 구성한다고 신속하게 분석했다. 황 변호사는 내가 어떤 형태로든 그 저택에 가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금지했다. 그는 이것이 복잡하고 심각한 형사사건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관계기관의 정보를 어떻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안내해 주었다. 황 변호사는 자신이 즉시 옷을 갈아입고 우리 집 근처 관할 파출소로 직접 차를 몰고 가서 필요하다면 법률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수진과 황 변호사의 든든한 지원을 받자 나는 한결 마음이 든든해졌다. 나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110을 눌렀다. 교환원은 즉시 전화를 받았다. 나는 가능한 한 가장 침착한 목소리로 현재 강남의 한 저택에서 위험한 흉기를 사용한 가정폭력과 살인 협박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신고했다. 나는 상세한 주소를 제공하고 용의자 박덕수의 인상착의를 묘사했다. 나는 특히 당직 경찰관에게 용의자의 난폭한 정도를 강조했다. 나는 용의자가 현재 술에 취한 상태이며 건강하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살상력이 높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다고 알렸다. 피해자는 젊은 여성으로 잔인하게 폭행당하고 있으며
구조 요청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했다. 나는 또한 용의자가 방금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추가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했다는 정보도 빠뜨리지 않았다. 경찰관은 매우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정보를 기록했다. 그는 내게 안전을 유지하고 집문을 단단히 잠그고 절대 현장으로 이동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는 기동대와 형사들이 즉시 출동했으며 10분 안에 저택에 도착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거실 바닥 카페 뒤에 주저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과 번개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서울의 차가운 빗줄기를 뚫고 점점 더 선명해졌다. 법의 그물이 공식적으로 펼쳐졌다. 박 회장의 범죄는 이제 곧 정의의 빛과 마주해야 했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이 잔혹한 가족 비극의 마지막 장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그날 새벽 강남의 저택에서 일어난 일들은 나중에 수사관들과 황 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전해들을 수 있었다. 2대의 113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박씨 집안의 문 앞에 들이닥쳤을 때 저택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다. 경찰관들의 다급한 문 두드림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인질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한 현장 지휘관은 정문 자물쇠와 육중한 원목 대문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문이 부서지며 열리자 끔찍한 광경이 경찰관들의 눈에 들어왔다. 평소 화려했던 거실은 이제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폐허가 되어 있었다. 가구들은 어지럽게 쓰러져 있었고 깨진 유리 테이블의 파편들이 바닥 전체에 흩어져 있었다. 박 회장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입에서는 끊임없이 미친 듯한 욕설이 흘러나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핏자국이 묻은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계단 아래 구석에는 하영이 웅크리고 있었다. 한때 오만했던 시누이는 이제 피투성이가 된 채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에 불과했다. 그녀의 머리와 팔은 심하게 다쳤고 흘러내린 피가 타일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경찰의 모습을 보자 박 회장은 두려워하거나 항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피에 취한 광기와 자신의 절대 권력에 대한 망상 속에서 그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법 집행관들에게 달려들었다. 즉시 3명의 기동대원이 숙련된 무술로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흉기를 빼앗은 뒤 미친 듯이 발버둥치는 그의 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구급차가 곧바로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의료진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한 뒤 하영을 들것에 실어 매우 위독한 상태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민준도 비를 맞으며 허둥지둥 현장으로 달려왔다. 폐허가 된 집과 피웅덩이 속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친여동생의 모습을 본 민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저택문 앞에서 주저앉아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경찰은 안전 확보와 현장 감식을 위해 민준을 폴리스라인 밖으로 막아야 했다. 아침 6시쯤 태풍이 지나가고 첫 희미한 햇살이 삼성동 길 위의 물웅덩이를 비추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황 변호사는 나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찌감치 그곳에 와 있었다. 나는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 침착하게 협박당한 전 과정을 진술하고 수사관에게 한밤중에 통화 녹음 파일과 이전의 정신적 학대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공했다. 정오 무렵 정보 제공 절차를 모두 마치고 조사실을 나왔다. 경찰서의 좁은 복도에서 나는 민준과 마주쳤다. 그는 방금 다른 수사관과 함께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기장과 낡은 처방전들을 제출하는 일을 마친 참이었다. 민준은 거기에 서 있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지만 마치 노인처럼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친아버지는 위험한 범죄자가 되었고 여동생은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를 알 수 없었으며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미래는 암담했다. 민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공허했으며 극심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마도 눈물이 모두 말라버린 듯했다. 그는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와 나로부터 약 2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어떤 해명도, 어떤 원망도 없이 민주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그의 비겁함과 그의 가족의 잔혹함이 내 인생에 안겨준 모든 상처와 고통에 대한 깊고 뒤늦은 사죄의 절이었다. 나는 말없이 서서 그 절을 받았다. 민주는 고개를 들고 등을 돌려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 쪽으로 걸어가 도시의 붐비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내가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본 마지막이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협의 이혼 결정문을 보내왔다. 나와 민주는 법적으로 완전히 아무런 관계가 아니게 되었다. 최 여사는 그 끔찍한 밤 이후 낡은 옷 몇 벌을 서둘러 챙겨 가장 빠른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멀리 강원도 산골의 친정으로 도망쳤다. 악마 같은 가족에 대한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고서 겉만 번지르르한 가풍이라는 껍데기를 쓴 박씨 가문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잿더미가 되어 산산조각 났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 운명의 폭풍우가 내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 밤으로부터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서울은 화창한 4월을 맞이했고 황금빛 햇살과 상쾌하고 맑은 공기가 도시의 구석구석을 스며들었다. 박씨 집안에 대한 슬픈 이야기들은 이제 한때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다가 점차 잊혀가는 경고의 교훈으로만 남았다. 박 회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 박 회장은 특수상해죄와 횡령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첫 번째 아내를 약을 바꿔치기 하여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민준이 일기장과 처방전을 제출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래되어 시신이 부패했고 법의학적으로 살인죄를 입증할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좁고 차가운 감방에서의 15년 징역은 그가 폭력과 돈으로 타인의 인격을 짓밟아온 세월에 대한 합당한 결말이었다. 하영은 수개월간의 집중 치료 끝에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친아버지의 무자비한 매질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그녀는 뇌 손상으로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남은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자립 능력을 잃고 생활비 지원마저 끊긴 하영은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했다. 민주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친어머니가 남긴 재산의 대부분을 되찾았다. 하영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여동생을 보호시설에 맡긴 후 민주는 서울의 모든 집과 땅을 팔았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도시를 떠나 제주도로 이주하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날 민주는 우리 회사로 소포 하나를 보냈다. 안에는 붉게 타오르는 동백꽃 한 가지가 들어있었다. 척박한 땅에서 굳건히 피어나는 그 꽃과 함께 평생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라고 단정하게 적힌 작은 카드가 있었다. 나는 그 꽃가지를 책상 위 유리병에 꽂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과거에 대한 마지막 용서와 같았다. 지난 2년 동안 내 삶은 좁은 유리 상자에서 벗어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힘차게 새싹을 틔우는 나무와 같았다.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나는 PR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승진했다. 높은 수입 덕분에 나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자력으로 마련하고 독립적이고 자부심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잊고 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억눌렸던 감정, 응어리진 고통, 그리고 나 자신의 강인한 부활이 나는 강렬한 유화 물감들을 통해 온전히 표현되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나는 청담동의 한 아트 갤러리에서 나만의 작은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부활, 부퀄이었다. 주로 친구, 동료,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전시회장은 꽤 붐볐다. 절친 수지는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손님 맞이를 도와주었다. 갤러리 공간은 따뜻한 노란 조명과 부드러운 연주곡으로 가득 찼다.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는 방 중앙에 위엄있게 놓인 대형 유화였다. 그 그림은 가녀린 어깨를 가졌지만 매우 단호한 눈빛의 한 여성이 두 손으로 썼고 어두운 나무틀을 찍고 나와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비춘 모습이었다. 내가 몇몇 손님들에게 그림의 의미를 미소 지으며 설명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우였다.
선우는 서울의 대형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의 대표이며 우리 회사가 최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상대이기도 했다. 선우는 소박하지만 매우 세련된 옷차림이었고 차분한 태도와 온화한 미소에서는 믿음직한 진심이 느껴졌다. 선우는 부활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섰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내 색채 감각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창조한 여성의 내면에 숨겨진 비범한 정신력에 매우 감탄했다고 말했다. 선우는 전시회가 끝난 후 함께 거리를 산책하며 연꽃차 한 잔을 마시고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매우 정중했고 어떤 강요나 부담도 없었다. 단지 여성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한 남성으로서 공유하고 듣고 싶다는 순수한 바람일 뿐이었다. 나는 선우를 보고 다시 내 자신의 그림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내 심장은 마침내 평온하고 따뜻한 박동을 찾았다. 나는 선우의 제안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갤러리를 나서자 4월 오후의 찬란한 햇살이 길 위에 쏟아지며 거리의 한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가슴 가득 심호흡을 했다. 폭풍은 지나가고 맑게 개인 하늘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직접 써내려 간다. 조종도, 굴종도 없는 오직 찬란함과 자유, 그리고 더없이 완전한 행복만이 있는 시나리오를